방송이 잘 될 것 같다. 혹시 그런 습관 같은 게 있으신지? 저는 뭐 오원종을 씹으면 방송이 잘 돼요. 요즘 씹는 게 레파토리가 좀 뻔해져갖고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단점을 만들어. 단점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 식상한 말이 네 가사가 될 줄 몰랐어. 벌써 잊었네 지나간 날이 그 쉽게 잊혀지더라고. I don't need you, don't need you, I don't need you, don't need you, I don't need you. 시간이 필요했어. 정말 사랑했지만 노력하는 게 지쳐버렸지. 난 헤어지면 우리 노래 제발 내지마. 나 달라 했지만 또 해놓고 미안. 나는 하루 종일 TV를 봤어. 친구들 만나 매일 바빴어. 그러다 문득 네가 눈앞에 나타나. 그건 환상이라고. 다시 눈 뜨면 네가 있을까. 매번 다짐을 해도 왜 그럴까. 아니면 내가 외로웠던 걸까. 익숙해질 거야 어떤 일처럼. 대체 왜 보고 싶니. 남겨진 상처보다 남은 건 혼자 돼버린 결국 너와 나잖아. 난 생각보다 잘 살아. 넌 어때. 더 지독해지기 전에 잊혀지게. 어떻게 지내. 식상한 말이 네 가사가 될 줄 몰랐어. 벌써 잊었네 지나간 날이 그 쉽게 잊혀지더라고. I don't need you, don't need you, I don't need you, don't need you, I don't need you. 월요일에 네가 연락했어. 안녕하십니까. 더 라이브의 오원종 최욱입니다. 자, 드디어 인사청문회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검증의 시간에 돌입했는데요. 벌써부터 각종 의혹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아빠가 근무하던 로펌에서 인턴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후보자 측에서는 학교 밖 체험 프로그램일 뿐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계속해서 아빠 찬스 논란 의혹이 좀 나오고 있는데 공부하느라 진짜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도 후보자 검증 관련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월 19일 더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내가 몇 명 의심 가는 애들 가방 뒤졌어. 그래서 나왔니? 자꾸 건드리는 Don't touch me. 네, 학교는 될 게 아닙니다. 야생의 정글만큼이나 냉혹한 곳이 바로 정치판이죠. 강자만이 살아남는 그 정치판을 휘어잡은 아주 센 언니들의 리얼 야생 정치 토크 버라이어티. 저희가 코너 이름을 정치 좀 아는 언니로 지어봤습니다. 정치 좀 아는 대표 센 언니들 모셔봤습니다. 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센 언니, 어떻게 표현 괜찮습니까? 뭐 세다는 게 다양한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또 우리가 한 내공들이 있으니까 네. 그 정도에 대한 높은 평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내공이 강하다. 알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서로가 봐줄 필요가 있는 인연이 있거나 그러진 않죠? 네, 그냥 봐줄 필요 없는 인간에 거죠? 대한 이 예의 정도만 지키겠다. 네. 왜 싸울 때 지금 걱정되는 거야? 세게 싸워주길 바라시는 건 아니죠? 재밌게 싸워주길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선 마침 저도 한마디 네.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늘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아, 네.
국회의원, 의원. 갑을 병정할 예, 때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오늘 센 언니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 을들도 세지는 이 분위기 너무 좋다라는 말씀. 누가 국회의원을 을이라고 생각합니까? 국회의원 중 을. 네. 칭찬 드릴게요. 멋진 자세인 것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도 하시잖아요. 같아요. 네. 네. 아, 네. 초반 분위기는 좋네요. 네. 네, 우선. 사담은 그만해 주시고요. 네. 오늘 이제 처음 더라이브 나와 주셨으니까 요거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뭐 검증의 시간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인선이 다 끝났는데 이제 여성 정치인으로 저희가 모셨으니까 여성 후보자가 3분밖에 안 계시던데 능력 위주의 인선이다. 뭐 이렇게 지금 인수위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저는 여성 정치인, 남성 정치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여성 국회의원, 여자 국회의원이라고 할 때 가장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치인으로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달리 얘기하면 여성은 능력 있는 분이 없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 그게 또 그렇게 돌아옵니까? 아니 뭐 그냥 내 논리적으로 약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아닌 거겠죠. 그죠. 이렇게 여성, 네. 남성으로 뭐 나눠서 구분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숫자가 좀 더 많아지면 뭐 좋겠으나 그게 여자와 남자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기자들이 또 질문하고 그러니까 오늘 윤 당선인 쪽 관계자가 차관 인선에서는 여성 인선 좀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관급 대상자에는 여성 인재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장관급 인사들 중에서는 능력 있는 분이 없다는 말로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네. 능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예. 사실은 뭐 남녀를 따진다면 기존의 분위기와 지금의 분위기는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장관급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울타리 예. 안에 계신 분들이 사실 많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네. 현실적으로 그래 왔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에서 사실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남아 있기가 쉽지 않았죠. 네. 기존에. 근데 그걸 가지고 능력의 차이로 얘기를 해버리시면은 네. 그 기준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부분. 네, 네. 저는 한마디 걸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우리 대변인을 통해서나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성별, 지역, 그다음에 학벌 등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인사를 하겠다는데 보통 그럴 때는 성별에 있어서 차별받는, 학별에 있어서 차별받는, 지역에 있어서 차별받는 누군가를 적극 기용하겠다는 적극적 의지 표현일 때가 많습니다. 결국은 기존의 약육강식 세계에서 살아남았던 사람 그대로 인용하겠다. 적극적 우대 조치, 소위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거든요. 그런 것을 위한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으로 보였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바라보실 필요는 없을 네,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권 교체를 바라셨던 국민들께서 사실 전 정부, 현 정부에 대해서 무능에 대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간지러움을 긁어드리겠다라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능력 있는 정부. 네. 그래서 능력과 실력 있는 분들을 기용하겠다라는 것이지 그게 말씀하셨던 차원은 아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오늘 좀 지구력이 필요해요. 뒤에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바로 그러게 왜 출발을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하셔가지고. 네. 인사 천천히. 얘기다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네, 네. 인사청문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검증받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 근데 좀 줄줄이 고구마처럼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 이야기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병사용 진단서에 기록되어 있는 요추 6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척추 부위입니다. 부정의 팩트가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검증을 넘어 수사의 시간입니다. 40년 직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도덕성까지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네, 검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주제가 주제인지라 허은하 의원님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저 나눠드린 곳에다가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핫할 것 같은 청문회 인싸 한 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적어 주십시오. 인사청문회 인싸는 누구가
될지. 네, 지금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몇몇 분들은 계신데 그 가운데서 써주실지는 모르겠네요. 한덕수, 정호영, 한동훈, 원희룡 뭐 이런 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다 적으셨나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윤당선. 40년 지기. 정호영, 정호영 후보자를 후보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밌게 하시라 그래서 네. 확실히 센스가 이름을 적지 있으시죠. 않는 네. 예, 센스를 발휘했습니다. 40년 지기 아니라는데 굳이 또 그렇게 적으세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려고. 좀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죠. 왜 네. 근거를 이렇게 들었는지. 이거 뭐 40년 지기가 아니다라고 부정하시면서 한 얘기가 서울에 있었고 대구에 있었고 의사였고 뭐 검사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참담합니다. 차라리 40년 지기와의 우정을 지키시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소 문재인 정부 인사와 관련해서 대학만 똑같아도 측근이다라고 주장하셨던 우리 현재는 야당 아니십니까? 야당에서 40년 지기 이제 와서 부정하신들 그 역사가 그 우정이 부정되겠습니까? 우정을 지키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어땠을까요? 너무 이렇게 놀리듯이 하지 마시고요. 네. 네. 아니요, 저는 알겠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네. 뵙고 많이 배웁니다. 네.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네. 요거를 받아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덕수 총리 저는 후보자 이 뭐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네. 얘기하는 게 왜 그렇게 선정하셨습니까? 왜 인싸냐? 뭐 총리이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에서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가장 것이다. 많이 받고 있고 사실은 마스터키 같은 분이시잖아요. 예. 총리 이번에 인선이 되지 않으면 뭐 장관들을 만나보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라고 썼고요. 네.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이유가 기존의 민주당에서 인정을 해줬고 네. 이미 검증을 거친 분이시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 총리 후보자가 네. 잘못되거나 뭔가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또 다른 그 공격의 빌미를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라고. 그러기에는 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그 인사청문회를 기다려 보시면 되겠죠. 그때는 네. 다 해명 가능할 것이라고 해명 보고 가능할 것 있군요. 같고 기존에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겪었던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꺼내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시 꺼내가지고 검증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고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됐을 때는 기존에 인준을 했었던 그러니까 자기 임명을 부정이 된다? 했었던 자기 부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그래서 근데 이제 정호영 후보자 말씀 나와서 그러는데 오늘 또 이제 민주당에서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신현영 의원 등이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의혹과 관련해서 병사용 진단서에 기록된 거기 요추 6번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병원 진료 기록에는 추간판 탈출증, 즉 허리 디스크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이 병사용 진단서에는 척추 협착으로 진단면이 바뀌었다. 네. 이거는 진단서에 대한 전문성, 공신력을 떨어뜨린 것이다 주장을 했고요. 또 네.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네, 뭐 그러니까 현역이 어려운 예. 이 진단을 그렇게 뭔가 둔갑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제 의혹이 나오고 있고, 뭐 앞발차스 논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후보자 자체도 재검을 원하면 네. 재검을 한다고 했으니까 네. 저는 국민의 원하는 송곳 검증 계속 받으시는 게 맞다라고 네. 생각하고 현재는 뭐 원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드리는 거고 그래서 국민들의 지금 청문회가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언론을 통해서 네. 이제 법적으로 이제 진행돼야 되는 인사청문회 내에서 여야의 의원들이 검증한 그 법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검증을 한 번 더 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우리 저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 그래도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억울한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 나온 것만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심사위원장이 뭐 1년 뭐 선배다 뭐 이런 얘기 계속해서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좀 불편한 질문이군요. 네, 기본적으로 제가 만약에 뭐 대변인이 아니면 네. 이야기를 하기가 참 편할 텐데 이 부분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다. 당의 공식적인 입장 정도. 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우선 당의 공식적인 입장 청문회에서 보자. 네. 그 내용 그러면- 부분에서 청문회에서 네. 네, 얘기를 편히 할 수 있는 제가 네. 그렇습니다.
저도 대변인 했을 때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네. 사실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어도 또 여당일 때 굉장히 더 힘들어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합니다. 공감되는 말씀이긴 합니다. 네. 근데 말씀을 저와 하실 만큼 사실상 아빠와 관련이 있는 그 3명으로부터만 유독 그 당사자 자녀만 만점을 받았다는 부분도 의혹이고 특히 병역과 관련해서 오기다라고 치부되던 부분들이 지금 유독 병역과 관련해서는 여러 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6년제 지금 졸업. 그렇죠. 네. 6년제 졸업도 단순한 뭐 실수라고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디스크가 협착으로 둔갑이 되는지 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사람에게는 없는 6번 갑자기 뼈가 등장하는 상황까지 되니까 네.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석연치 않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그야말로 법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재검을 통해서 다시 현역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충분히 그 부분은 진단서의 허위 부분, 사실상 공문서 위조라는 현역법상의 형사범죄화 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 검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로 답변을 하겠다고 하는데 팩트를 확인할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수사밖에 없다는 점. 수사까지 가야 된다. 네네. 특히 이 하태경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같은 당 의원님께서 후보자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네. 팩트와 국민 여론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팩트라는 부분은 법적인 영역이고 국민 여론이라는 것은 정무적 판단이다. 네. 정무적 판단을 우선 앞세워서 일단은 사퇴를 하는 게 옳다. 네. 그런데 본인으로서 억울한 지점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법적인, 그러니까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본인이 명예회복을 하면 된다. 네. 관점은 다르지만, 출발점은 다르지만 거기서도 팩트 확인을 위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언급을 하시기도 했거든요. 네. 저는 그게 수순이라고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실제 개입 증거는 현재 없는 것으로 저희 쪽은 확인을 하고 있고 예. 모든 것이 의혹과 추측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팩트를 찾아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죠? 아니요. 수사권은 함부로 발동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의혹이 있다고 해서 다 발동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드러나면은 수사를 뭐 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추상적 혐의 단계에서 구체적 혐의를 만들기 위한 게 수사입니다. 그래서 추상적 혐의라는 게 단순한 의혹을 던진 것뿐만 아니라 나름의 근거를 통해서 사실관계 불일치를 통해서 수사권을 발동할 정도의 사실관계는 지금 무를 익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권을 발동할 단계가 된 거죠. 네. 법이 안 나서고 있는 게 이상한 거죠. 예전에 조국 장관 당시에 그 표창장이니 그다음에 뭐 논문 등재라든지 관련해가지고 벌써 수사권 발동되고 여러 연구기관, 대학 다 샅샅이 뒤지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다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청문회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때 말씀하셨던 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표창장 위조 관련된 것이 물증이 좀 있었죠. 그랬고 피의자로서 자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청문회 보이콧까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이콧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조국 전 장관하고 연결하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 개입 증거를 찾아내거나 그런 부분을 찾아내려면 법적인 절차인 청문회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네.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청문회 절차에 따라서 뭔가 네. 또 나오면 그때 가서 또 수사를 할 수도 문제가 있는 있다면 거다.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네. 되는 거죠. 네. 네. 충분히 드러났죠. 뭐 그 논문 제목이 뭐 사물 인터넷 기본으로 한 뭐 헬스케어 네. 서비스인가라는 논문 같은 경우는 그냥 영문 번역한 거에 지나지 않았는데 공동 논문 저자에 등재가 됐는데 그 건이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학교를 발칵 뒤집을 정도의 수사권 발동이 됐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공정의 검찰이 지금은 정말 뭐 하고 계신지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정호영 정리하고요. 후보자 얘기는 이 정도 네. 하고. 네, 저 원희룡 예. 국토부 장관 네.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게 그냥 나눠보고 넘어가도 싶습니다. 되는 건가요? 그 대장동 1타 강사로 정말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었는데 굉장히 그 새로운 또 의혹이 네, 터졌습니다. 오늘 터졌어요. 건설사로부터 타운하우스를 싸게 받았다. 그리고 지사 시절에 해당 건설사가 관급 공사를 수주를 많이 해서 급성장을 하더라.
그리고 추진 불가 판정을 받았던 오등동 개발 사업 굉장히 그 규모가 큰가 보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지침을 변경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하고 민간 사업자한테 이익을 굉장히 많이 몰아준 것 같더라. 이런 이제 의혹 제기가 나왔습니다. 해당 건설사가 중소규모였는데 어떻게 보면 제주 최대 규모 사업에 좀 참여를 했다 이러면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하필이면 이제 대장동 일타 강사로 활약했던 분이다 보니까 이 이슈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딱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장동 일타 강사이기 때문에 이슈를 끌기 좋다라고 생각을 한 것 네,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땐 이건 악의적인 가짜뉴스다라고 가짜 생각을 뉴스입니까? 합니다. 네. 지금 보면 일부 시민단체들의 의견만 가지고 취재해서 이걸 보도한 의혹들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의혹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물론 뭐 본인한테 물어보는 것에 정답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원희룡 전 지사에게도 직접 확인을 했을 때는 확인을 하셨습니까? 네, 억울해하는 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토부의 청문회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거리낌이라도 있었다면 국토부 장관을 받으셨을까 그러게요.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전반적으로 부동산 이익에 대한 어떤 투자에 관심이 없는 분으로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주로 넘어가실 때 다들 아시겠지만 목동 아파트 8억짜리를 팔고 가셨거든요. 그 8억짜리 아파트가 분명 뛸 것이다 가격이라는 걸 몰랐던 분은 아니셨을 겁니다. 네. 지금 이제 26억이라는 건데 18억의 차익을 생각하지 않고 네. 그냥 제주로 떠나셨던 분입니다. 네. 그런 분이 가서 이 투자, 이런 부동산 이런 부분으로 무언가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심정적으로 솔직히 이해가 되지는 않는 부분인데 네. 또 모르는 부분입니다. 네. 네.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사다 보니까 인허가 문제 관련해서 좀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 우선은 송곳 검증하셔야 되는 네, 거고요. 네, 네. 문제 제기하시는 거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만 자신 있어 하시고 청문회에서 제가 확실하게 밝힐 겁니다 하셨으니까 그때까지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공교로워요. 매번 이제 뭐 실수가 겹치던 아까의 후보자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도 본인이 구입한 집을 구입한 회사와 그리고 또 그 혜택을 받았다라고 보여지는 그 중견그룹의 급성장 같은 경우가 공교롭게 일치가 되는 거죠. 저는 이 사안 같은 경우가 대장동과 흡사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기회에 대장동과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라고 봅니다. 네. 실제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요, 수익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민간 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거든요. 네. 통상 개발 때 그렇게 해왔고 그런 방식의 건설사와의 담합을 통해 가지고 기득권들이 부동산 개발의 이익을 누려왔던 겁니다. 그게 바로 대장동을 민간 개발을 하고자 했던 국민의힘 관련 전 국회의원과 전 시의회 관계자들이 하고자 했던 개발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결국은 그 부분을 믿지 못하겠다. 당시 시장은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수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는 비용을 늘리는 방식의 건설사의 계략에 놀아나지 않겠다라고 해서 확정적 금액으로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상 기존에는 반복했던 거 맞습니다. 그와 같은 게 한두 건이 아닐 겁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국민에게 돌아가야 될 이익이 부동산 업자와 결탁한 소수의 세력에게 돌아갔던 것이 바로 일타 강사 우리 원희룡 지사의 그 개발, 네. 그 개발도 그와 같은 빤한 행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히려 저는 대장동이 국민을 위한 부단한 노력에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될 거다. 네. 송곳 검증이라고 네. 얘기하셨는데요. 이재정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렇게 나오면 좋겠으나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지금 확언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단계인 것 지금 같습니다. 의혹 단계, 네, 의혹 단계다. 단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허은하 의원님 이제 많이 힘드셨는데 이번에 네. 공수 교체를 좀 다행입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네, 자, 아니, 너무 표정이 어두우니까 저희도 좀 미안해요. 제가 너무 밝은가요? 그건 아니죠. 강 선배님한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이제 당론으로 채택했던 검찰 수사권 폐지안 법안을 발의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그 법사위 논의가 끝난 것 같은데요. 그 현장 좀 보고 오겠습니다. 현행 형사사법 시스템은 이제 시행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앞선 중간 단계 정도 된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대로 시행을 해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연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부패범죄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까?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이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영건 의원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역시 뭐 예상대로 시끄러웠는데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서 화가 누구보다도 좀 많이 나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민주당 공당 폴리티컬 파티가 아닌 대환장 파티에 가깝다.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마음대로 말씀하십시오. 아유, 그 대환장 파티는 그 청년들이 쓰는 단어이기 네, 거기 이제 때문에 빗대서. 빗대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민주당만 빼고 모두 다 반대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이 법안을 왜 이렇게 한 달 만에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지 저희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네. 국민들은 이미 경험을 하셨거든요. 공수처라던가 임대차 3법을 다수당이 그냥 몰아붙여서 진행했을 때 네.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만약에 검수완박이라는 것이 진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네.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1년, 2년 전에 네. 이 부분에 대한 걸 강행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나서 수사권 조정했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제 우리 검찰개혁에 뭐 마무리를 제대로 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정권 바뀌기 한 달 전. 네. 예, 왜 이걸 들고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국민을 위해서 한 번쯤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이다. 네. 공당으로서 또 당내에서 뭐 몇 명의 의원님들도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원님은 방향도 속도도 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속도가 지금 문제가 속도가 더 문제입니다. 속도가 더 문제다. 예, 네. 서로 뭐 이야기하고 바꿔가면서 문제가 있던 바꿔 나가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빼버리는 것을 단지 2주 만에 결정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 이해를 못하고요. 네. 그 방향에 대한 것도 겉으로 보이는 것과 안에 속내가 너무 다르니까 일반적인 국민께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기는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좀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 2주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드러날 것 같은데 30년 전에 대학 법대를 처음 입학하고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얘기가 검사와 이 경찰 간의 수사권 분리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때마다 막아놨었던 게 뭐냐면 시기상조론, 경찰은 아직 역량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논의가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난번 수사권 조정 당시에도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분리를 향한 절충적 아니라는 거는 분명히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갑자기 하게 됐느냐? 아니, 논의를 보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되는데요. 윤 당선자 뭐라 그러셨어요? 공수처 다시 무위로 돌리겠다 얘기하시고 심지어 검찰에다가 예산 편성권까지 주겠다 하셨어요. 오히려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역으로 공언을 하신 게 윤 당선자의 사실상 후보 당시의 공약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건 명백히 아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적어왔어요. 이거 짧게 해도 되죠.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짧게 할게요. 이름만 나열할게요. 네, 제발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윤석열 후보께서도 2019년에 윤석열 당선인. 수사권 기소권 분리 바람직한 방향이다 했고 권성동 수사를 전담해야 된다. 경찰이 전담해야 된다. 네. 2019년 말씀하시고 곽상도 분리하고 수사 전담 수사청 설치해야 된다. 네. 오신환 의원님 검찰 개혁의 요체는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다. 주호영 의원님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세계적 추세다. 네. 라고 2019년, 알겠습니다. 2020년, 네. 2018년 다 말씀하셨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논의가 지속돼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윤 당선자에게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30년 동안 해왔던 거는 그만큼 어려운 숙제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5년 동안 진행하셨으면 되는 것을 왜 한 달 남겨놓고 2주 만에 통과시키려고 하느냐에 네. 대한 부분의 지적이 첫 번째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 당 의원님들이 그 법안 말씀하시는 건데요. 법안도
발언이라든가 법안도 낸 게 있는데 제목만 보고 그 내용을 확인해 보지 않으면 내용은 좀 다르다. 네, 좀 다른데 그 방금 부분을 제가 가지고 말씀드린 건 발언의 내용이에요. 네, 네. 찬성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본인 입으로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것도 끝까지 내용을 들어보면 네, 네. 지금 원하시는 그 부분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저희가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너무 저희 많이 가야 지나가지고요. 되죠. 네. 네, 다음 시간이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워라. 귀한 시간 내주신 두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이 중단이 되면서 분양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제 전문 기자 고란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제가 진짜 무식하긴 무식한가 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저는 몰랐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단군이래 어쩌고 하면 네. 식상한 표현이다 하는데 진짜 맞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가 규모군요. 엄청나다면서요? 12,000가구거든요. 와. 곱하기 3면 보면 36,000명이에요. 맨 중소도시 규모네요. 예. 미니 신도시 하나가 그냥 떡하니 생기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건축인데 왜 공사가 중단이 된 겁니까?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여기 걸려있는 조합원만 6,000명이에요. 사람이 100명만 모여, 100명이 뭐예요? 한 10명만 모여도. 의견이 뭐 제각각이죠. 제각각 난리도 아니죠. 네. 6,000명이나 모였으니까 당연히 다른 재건축보다는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문제 발단이 뭐냐면 일단 그 2002년 2월에 착공, 4월에 일반 분양을 하려고 했어요. 발단이 뭐냐? 일반 분양가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2월에 착공을 해서 이러다 보니까 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을 상당히 비싸게 해야지 내가 낼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버티자.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때까지 좀 버티자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약간의 이제 계약 변경이 좀 이루어졌어요. 좀 가구수를 조금 더 늘리면 일반 분양은 좀 더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조금 돈을 좀 더 땡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했어요? 네, 그런데 약간 가구수를 늘리는 공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공사비가 증액이 될 수가 공사 있죠. 비용은 늘어나죠. 그 계약이 이제 5천억 정도였거든요. 네. 이 계약이 조합원들이 보기에는 너무 과하게 많이 책정이 그러니까 된 그 계약을 거예요. 조합원이랑 건설사랑 맺는 계약이에요? 이게 문제가 조합원과 건설사가 맺는 계약이 맞는데 네. 조합원 6,000명을 대표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예요. 조합장이 있어요. 그 조합장. 네. 전임 조합장이 건설사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아니, 조합장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근데 신임 조합장이 와서 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왜 공사비를 더 올려 말이 안 돼 이런 거군요. 계약이 무효야. 한 1,000세대 늘리는 거 좋은데 5천억은 너무하잖아.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건설사 입장에서 무슨 소리 우린 조합장하고 계약을 했는데 조금만 뜯어보면은 그 조합장이 교체되는 날 도장 찍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 조합 측에서는 이거 무효다라고 하는 거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정당하게 조합장하고 계약을 한 건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다 도장 찍고 맞아요. 뭐 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또 다 했으니까 인증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문제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조합이 계속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일단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착공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계속 돈이 들어간 돈이 무려 1조 7천억. 공사 비용으로요? 네, 와. 이거 외상에 지금까지 외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공사 입장에서도 돈 물러날 수 받아야 없죠. 되겠죠. 지금 뭐 건설 공정이 50% 넘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조합하고 건설사하고 이렇게 계속 부딪히면은 해결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지금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기 예. 때문에 지금 서로 지금 거의 그 왜 오징어 게임에서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이러다 다 죽어라고 하는데 네. 이 조합 입장에서도 사실 집 살 때 내 돈으로 안 사잖아요. 다 대출 받아서 네네. 사잖아요. 은행한테 빌린 돈이 2주 대출금 1조 2,700억, 그다음 사업비 대출금 7천억, 합치면 한 2조쯤 돼요. 이거 이자만 매년 800억씩 나가거든요. 아이고, 게다가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이게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는 사실 재건축 사업할 때는 돈을 잘 빌려줍니다. 왜? 사업만 완공이 되면 분양 잘 되고 나면 예. 돈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나니까 은행 입장에서 보기엔 이거 이러다 우리 돈 떼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빌려줌도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한 은행이
이거 우리 조기에 돈을 회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식의 입장을 내보였어요. 만기가 오기 전까지 전에요? 결정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조합 입장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됐고 시공사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언제까지 계속 이 외상인 돈을 안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계약을 해지하고 법정 소송으로 가면 이거 몇 년 갈지 모릅니다. 양쪽 다 돈을 계속 쏟아 부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조합도 그리고 시공사 측도 서로 물러날 수 없다.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라면서 아까 50% 정도, 52% 공사가 진행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기계 다 뺐어요. 포크레인 빼고 다 빼고 거기다 유치권 설정이라고 현수막만 딱 걸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게. 못 들어가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 건설사는 우리는 이제 돈 받을 때까지는 이거 다 뺀다. 이게 이제 무기가 될 텐데. 맞아요. 조합원은 어떤 무기가 있을 수 있어요? 조합원은 지금 돈 못 준다라는 거잖아요. 돈을 안 주고 네. 건설사 바꾼다 뭐 이런 겁니까? 맞아요. 근데 이것도 또 쉽지가 않은 게 지금 뭐 양쪽 다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긴 하지만 누가 더 손실이 더 크냐를 보면 사실 조합 쪽이 더 큰 게 맞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일단 개인이고 이쪽은 버틸 수 있는 어떤 대기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예를 들어 뭐 돈을 못 갚아서 부도가 나면은 경매 들어가고 그러면 결국 일반 조합원들만 난리가 날 수도 있겠네요. 게다가 이거 아까 건설사를 바꾼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4개 건설사가 들어왔거든요. 메이저 2개, 그다음에 준메이저 2개가 들어왔어요. 그럼 나머지 건설사를 또 바꿔야 되는데 과연 이 약간 좌초되고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 잡음이 많이 나는 이 사업에 누가 또 다음으로 들어올까?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군요. 이거 해결이 빨리 돼야 될 텐데 근데 이게 해결이 또 안 되면은 지금 워낙 많은 가구 수가 분양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바라보고 이제 천왕통장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둔촌주공 얘기를 끌고 나오는 게 아니 뭐 남의 재건축하는 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난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올해 공급되는 서울시 주택 공급 물량의 4분의 1이 여기서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 물량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그만큼 공급은 줄고 그리고 이 둔촌주공 주변에서도 기다리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럼 이분들은 이제 이거가 안 되는 거니까 다른 물건 알아보거든요. 잠재적인 수요로 또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니까 가격은 이제 올라가게 되는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까지도 미칠 수 있군요. 근데 이런 일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벌어집니까? 이게 또 둔촌주공 케이스가 조금 약간 좀 재수가 없었던 게 운이 나빴던 게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너무 치솟았거든요. 공사비가 올라가겠군요. 맞아요.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 정도까지 많이 받고 싶지 않은데 너무 비싸진 거고 철근 하나에 뭐 몇 배가 뛰는 거니까 조합 입장에서 시간이 끌다가 이 운이 없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겪이면서 이 원자재 비용 상승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고요. 이런 비스무리한 상황이 지금 현재 이문 1구역, 3구역 1,900여 세대, 신반포 200여 세대 해가지고 한 7천 가구가 더 떠댑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도 그러면 언제 다시 분양이 재개될지 모르겠네요. 맞아요. 이거 이제 빨리 그냥 잘 조정을 해가지고 빨리 진척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뭐 조합원이 크게 피해를 보고 뭐 엄청 안 좋았던 결과들이 나왔던 사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재건축 사업 문제가 하루 이틀인 것도 아니잖아요. 여태까지도 재건축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사실 이게 재건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남의 집 새로 짓는 문제예요. 여기에다가 근데 이게 다 애매한 게 뭐냐면 어쨌든 그냥 민간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개인의 재산권 문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합이라고 하는 건 사실 건설에 대해서 문외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주민인 거죠? 맞아요. 주민이죠. 혹시 약간 좀 지식 있는 분이 조합장 하는 거고. 네, 맞아요. 근데 그 조합장도 직업 조합장도 계실 정도로 약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권 챙기시는 분들도 있고 한번 할 때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는데 이건 이제 민간한테만 맡기느냐 이 비전문가인. 그렇죠. 이 부분이 약간 딜레마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많은 주택이 공급되는 건 어떻게 보면 공공의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뜯어보면 이거는 개인 재산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 이거 딱 선을 나누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 놓긴 해요. 지금 보니까 뭐 CEO 조합장 제도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그 뭐 변호사, 회계사, 도시개혁, 정비사업 관련 종사자 이런 사람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뭔가 CEO 조합장 제도를 도입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분쟁이 있거나 이례적인 경우에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야지만 이렇게 들어가는군요. 그러니까 실제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과연 그냥 뭐 남의 집 재산권 문제니까 놔둘 거냐, 네. 아니면 이건 어쨌든 주거 복지와 관련된 문제니까 공공이 개입을 할 거냐, 개입을 한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개입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하긴 시점인 것 공급을 같습니다. 계속 더 늘리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도 좀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될 필요도 있어 맞습니다. 보이네요. 네, 이 조합장이 비전문가인 것도 문제지만 또 조합장이 건설사랑 네. 둘이 짜고 맞아요. 조합원들한테 또 피해를 떠넘기는 경우도 보도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뭐 몇 년 살다 나오면 뭐 몇백억 생긴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이제 부작용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논의가 좀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답은 안 갖고 오셨군요. 네. 제가 답을 알고 있었으면 저희 국회로 가야 됐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요. 네. 이 둔촌 준공 문제 어쨌든 완만하게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저는 그냥 약간 뭐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서 어느 쪽도 진짜 버티면 양쪽 다 손해거든요. 네. 적당한 선에서 빨리 절충을 하면 공사를 빨리 재개하면 연내에도 분양 가능하다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해결하셨으면 하는 시간이 돈입니다. 진짜. 서로 이제 한 발씩 그러니까 뭔가 필요하겠네요. 서로가 이게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양보해야죠.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뭘 양보하는 거예요? 서로 조합에서는 증액분에 대해서 네, 조금 맞습니다. 부담을 하고, 네네네. 건설사는 건설사에서도 그 증액분에 대해서 약간의 좀 여지를 양보를 좀 주는, 하고.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지금 공정이 많이 진행이 그러긴 됐으니까. 뭐 바랄 뿐인데. 네. 네. 알겠습니다. 조합원들에 대한 피해도 크고 건설사도 어느 정도 이제 피해가 있고 네네. 그리고 이 분양을 기다리는 일반 시민들 맞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폐해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